이제 물질 대사와 건강이 있다. 알겠지? 여기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물질 대사에서 이제 목적이 이제 여러 개 있겠지만은 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얻는 거야. 에너지. 알겠지?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이라니까 에너지 대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 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를 한 음식 영양소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그랬을 때 에너지 대사라는 거는 바로 그 에너지를 섭취하고 이용하는 거를 묶어서 에너지 대사라고 그래요. 그때 이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섭취하는 에너지량과 그 다음에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했을 때 섭취하는 것과 에너지 소비량이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영양균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그날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하루 동안 다 섭취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는 에너지가 남는 게 없잖아. 그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이제 영양균형이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만약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 그러면 섭취하는 에너지량보다는 소비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방이나 처음에 지방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도 또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단백질까지 분해가 돼. 그래서 에너지의 이용을 보게 되면 자, 무조건 처음 순서는 탄수화물이야. 알지? 탄수화물. 그리고 나서 자, 지질 또는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단백질이 된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딱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이거를 에너지가 영양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를 지질, 지방이나 단백질까지 사용하게 된다면은 자, 이거는 에너지, 영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라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음식 영양분의 섭취가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방까지 가는 건 괜찮아. 자, 이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니까. 근데 단백질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양 먹지 거의 못 먹었다는 얘기야. 내 몸에 저장된 지방까지 다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막 피골이 상접한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지질이 먼저 빠진다는 단백질은 제일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고 있고 근육을 이루고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효소, 항체 이런 것도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이 단백질이잖아. 동시에 빠지진 않아요. 동시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알지? 우리 몸은 희한하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우리 몸은 자꾸 가. 적게 소비하려고 우리 몸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또 소비를 하고 나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 알지? 그러니까 근육이란 단백질, 근육세포를 만들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운동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 그래서 운동을 딱 중단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 이 근육을 우리 몸에서 자꾸 줄여나가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근육 손실이 생기는 거야.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근소실이라고 하죠. 근소실.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면 그럼 특히 이제 단백질이 분해돼서 단백질까지 에너지를 사용이 되면은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자, 영양이 부족한 거니까 당연히 영양실조 걸리겠지. 자, 살이 빠지겠지. 그치?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균형을 이룰 때는요 살은 안 찝니다.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그 상태 유지가 돼. 우리 몸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에너지 섭취량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대부분은 주로 지방 형태로, 물론 이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긴 하겠지, 포도당을. 알지? 그래서 보통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것은, 자, 이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 또는 이걸 우리가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근데 뭐 포도당이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지질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작용이 어디야? 간이야, 간. 그래서 이 과정이라면 간에도 지방이 쌓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방간이라고 그래, 지방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이제 간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쌓일 수 있는 지방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 각 상피세포 아래에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영양분이 과잉이 되면은 자, 살이 찐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비만이 되고, 그래서 이런 비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발생이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건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데, 생명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그래. 일일 대사량. 자, 일일 대사량. 그래서 일일 대사량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량인데, 그 일일 대사량은 기초하고 활동 대사량으로 구분이 돼. 자, 기초 대사량이 생명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것이 있겠지. 그거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래, 기초 대사량.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면서 혈액을 우리 각 세포로 온몸으로 전달시켜 줘야 돼요. 이때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죠. 자, 호흡해야 되겠지.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 운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해야 되겠죠. 물질에서 일어나면 체온이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라든가 체온 유지 등 기초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래. 기초대사량.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심장 박동, 호흡, 운동,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것은 근육이야. 그치? 그래서 이 근육 조직이 바로 운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좋은 거예요. 높으면 좋은 거예요. 왜?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장 박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체온 유지가 잘 되고요. 호흡 운동이 잘 일어납니다. 심장 박동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일어난다. 정상적으로 잘 일어난다. 알지? 그래서 근육이, 자, 지방은 세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 많을수록 지방은 이제 에너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많으면은 그만큼 기초 대사량이 높고, 기초 대사량이 높을수록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생명 유지 활동이 원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잖아. 그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은 이 몸의 생명 유지하는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쉽게 피로하고 쉽게 피곤하고, 그렇잖아. 활동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숨이 차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기초 대사량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기초 대사량이고, 그래서 근육하고 관련이 돼 있다. 왜? 다 근육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지? 자,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생명 유지와 관련 없이 신체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고, 이 둘의 에너지를 합한 것이
일일 대사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도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활동 대사량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은 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건데, 문제는 기초 대사량, 심장, 호흡, 체온 유지 늘 24시간 내내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 그치? 잠자는 거를 빼고서, 그래서 잠잘 때만 활동 대사량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 외에는 깨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늘 얘네들 24시간 내내. 하지만 24시간 내내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원래는 생명 유지에는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요. 소화시키고 흡수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24시간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는 기초 대사량에서 뺀다. 알지? 기초 대사량에서 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보면은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60에서 70%, 그다음에 활동 대사량이 자 대략 20에서 35%, 기타. 자, 이것이 이제 음식물 섭취하고 소화하고 막 이런 데 사용되겠죠. 활동 대사량이 아예 안 일어날 때는 아니, 왜냐면 잠자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 없어요. 그치? 정자세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움직이죠. 꼬물꼬물 되잖아. 꼬물꼬물 되잖아. 이때는, 잠잘 때는 활동 대사량이 최소, 진짜 최소가 되는 거야. 진짜 최소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와. 근데, 우리가 이제 요런 어떤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가 이제 내신에서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이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을 좀 연습해야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g당 4kcal입니다. 지방은 g당 9kcal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탄수화물을 몇 g을 섭취했고, 단백질을 몇 g 섭취했고, 지방을 몇 g 섭취했는지 따라서 자, 내가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량이 계산이 되겠죠. 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쌀밥 한 공기에는 300kcal.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면은 괜찮아요. 알지? 그리고 자,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얻는 에너지량이 되겠지.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 봐봐. 잠자게도 쓰잖아. 밥 먹는 데 쓰잖아. TV 보는 데 쓰잖아. 말하는 데도 쓰잖아. 공부하는 데도 어차피 쓰잖아. 서 있어도, 걷어도, 뛰어도, 운동해도. 그치? 이게 다 활동 대사량이야. 그러면 일일 대사량 내가 하루에 이걸 다 먹었대. 자, 근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섭취한 음식을 보자. 쌀밥 2공기. 그럼 여기를 곱하기 2 해줘야겠지? 그냥 하면 돼. 계산하면 돼. 배추, 김치 3접시. 그럼 30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자, 불고기 1인분. 또 많이도 먹었다. 385. 자, 된장찌개 1인분. 130. 햄버거 1개. 와, 616. 탄산음료 1캔. 부채 94. 그럼 튀김, 닭튀김 4조각. 오씨, 뭐야. 그래서 2631을 섭취했습니다. 자, 일일 에너지 소비량. 잠자는데, 자, 이게 시간당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잠자는데 하루에 7시간 잤어요. 그러면 7을 곱하면 되죠? 밥 먹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와, 씨. TV 보는데 2시간 걸렸대. 잠깐만, 이거 다 더하면 24시간 되죠? 뭐야? 자, 밥 먹는데 2시간, TV 보는데 2시간이고, 말하는데 2시간이야. 근데 공부를 9시간 했어. 이게 말이 돼? 오, 씨, 너무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빨리 걷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일 대사량의 소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대요. 그래서 합했더니 2298이에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더 많죠? 섭취한 게? 그럼 그 차이만큼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될 거야. 지방으로. 그래서 자, 피하 지방 또는 뭐라고 그래? 체지방이라고 그래. 체지방.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냥 이거는 그냥 계산만 잘 해두면 돼. 체지방 없으면 좋은 거예요. 체지방이 없으면
일단 지방이 하는 역할이 적당한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을 단열하는 효과도 해요. 그래서 체온 조절에도 일부 이용이 돼. 그러니까 체온 조절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이 인지질, 콜레스테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일부도 지질로 돼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 좀. 대사성 질환이야.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에 잘못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의 이상에 의해서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난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영양 섭취. 그래서 주로 비만이 요게 관련이 돼요. 비만.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치? 에너지를 섭취하는 건 많은데 소비하는 것은 주로 적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왜 적을까? 바로 운동 부족이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전이 있어요. 유전. 완전 건강하게 생활을 유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치, 유전인데 물론 이제 그 유전자가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받았겠지. 근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유전자가 무조건 작동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있지만 우리는 그 유전자가 몸에서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시작 버튼이 있을 거야. 시작 버튼이 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작동하게 되면은 이런 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거의 많은 것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사성 질환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알지? 구루병.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몇 개 더 있어. 쉽게 말해서 각기병도 대사성 질환입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고 다리가 막 잘못되고 뭐 걷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괴혈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잇몸에서 막 피가 나고 막 그래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대사성 질환인데, 우리가 주로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고혈압이지, 혈압. 그래서 고혈압은 그러니까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다는 거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혈압은 유전적 요소도 많이 있고요. 자,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전적 요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많아. 나도 고혈압이야. 근데 우리 외가 쪽이 고혈압이야. 그러니까 나는 외가 쪽 은행에서 혈압이 높아. 우리 어머니도 혈압이 높아. 그래서 내 동생들도 다 혈압이 높아.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것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살찌고 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이건 유전적인 보다는 식습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이제 혈압이 좀 높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뭐 두통, 어지럼증, 포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고혈압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왜냐하면 혈액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혈액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혈관에 손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자, 뇌졸중이나 심혈관, 콩팥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신장병, 우리가 콩팥 질환을 그냥 묶어버리면 신장병이라고 그래요. 신장병. 그 다음에 심혈관계, 혈관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 심혈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는 거고, 뇌졸중도 뇌에 있는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나온다. 이게 바로 고혈압. 자, 이와 반대로 이제 저혈압도 있어. 저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정상보다 낮다 보니까 정상 혈압보다 훨씬 낮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앉아 있다가 확 일어나잖아. 그럼 우리가 몸이 이제 위로 확 올라가니까 지면에서 중력의 위치가 높아지거든.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면 다시 온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혈압이 약하다는 얘기는 혈류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로 딱 올라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뇌로 가는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띵 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지. 현기증 느끼면서 심한 경우에는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 바로 이런 것들이 저혈압이 있어. 그래서 저혈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유전적 요인이 좀 많아. 자, 그 다음 이제 당뇨병. 자, 우리는 문제 많이 나는 건 요거 세 개야. 문제 많이 나는 세 개인데 특히 당뇨병 좀 보자. 자,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신장에서 포도당이 여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과되면은 얘는 세뇨관에서 다시 혈액으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거든. 그래서 보통 정상적 범위에서는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돼. 근데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워낙 높으니까 재흡수가 되더라도 얘네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야. 그래서 당이 오줌에 오줌 요자 검출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인슐린,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에서 혈당이 높은 것을 낮추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야. 그래서 이자의 랑게르한스섬이라는 세포에서 만들어내는데 그 랑게르한스섬에 정확히 베타세포로, 알파세포, 베타세포인데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베타세포가 인슐린인데 그 세포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혈액 속의 포도당이 계속 높은 농도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걸 이제 제1형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식습관이 불규칙한 거야.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막 이제 밥을 먹어. 빵을 먹든 탄수화물을 막 섭취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면 인슐린도 규칙적으로 분비가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조절 작용도 규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냥 불규칙하게 막 먹다 보니까 시도 때 없이 먹으면 어떻게 돼? 인슐린 계속 분비 만들어내요. 이걸 우리가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 보니까 이게 분비 조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비 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제때 이제 인슐린을 분비 못해.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졌는데 인슐린을 분비를 못해. 근데 혈당이 낮아지는데 인슐린을 분비해. 그럼 혈당이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당뇨병이 제일 위험한 게 뭐야? 저혈당이 왔을 때야. 저혈당이 오게 되면 더 위험해. 왜냐면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혈당이 낮아져 버리면 인슐린의 분비가 불규칙하게 되니까 혈당이 순간에 확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못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막 현기증 내고 온몸이 막 떨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고,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고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오줌이 자주 마렵고 갈증, 왜냐면 이제 혈액 농도가 높으니까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물을 계속 흡수한단 말이야. 재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갈증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이게 낮아지게 되면 이제 그 높은 농도에 이제 익숙해졌잖아. 그러니까 이 높은 농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 몸에서는 이 당이라는 것을 필요로 느끼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야. 바로. 그리고 자, 오히려 체중이 감소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체중도 감소해요. 그리고 이 당뇨병은 결국 신장에서 오줌이 여과되니까 신장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 자,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든. 왜?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심혈관 질환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장에 영향을 줘서 만성 풍파, 그 신장병,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력이 시력이 떨어지기로 한다. 왜냐면 우리 시력의 망막에는 모세혈관 혈액이 있거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포도당이 많으면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돼. 그러니까 결국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잘 못 가.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처가 나잖아. 그러면 병균이 침입하겠지. 그럼 혈액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항체라든가 백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 방어작용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방어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염이 되고 썩어. 그래서 이 당뇨병이 오랫동안 걸린 사람들은 이 작은 상처에도 골마서 썩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다리, 발가락 절단부터 시작해서 절단이 막 들어가. 심한 경우는 그렇게 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알아. 그렇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당뇨병. 그 당뇨병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장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다시 이제, 식습관을 고쳐야겠지.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조절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슐린을 이제 그 포도당을 소비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약물 치료도 같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고지혈증은, 뭐 당연히 이제 다 똑같아요. 운동 부족, 비만, 음주 이런 것들 다 생활 습관, 또 스트레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이 혈관벽에 쌓인단 말이야.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의 탄력을 줄여요. 그래서 동맥은 혈액이 굉장히 혈압이 높고 혈류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퉁퉁퉁 치니까 어떻게 돼? 이걸 견디기 위해서는 탄력이 좋아야 돼. 탄성이 좋아요. 탄력성이. 근데 혈관이 딱딱해져요. 동맥경화에. 자, 딱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자, 심장도 굉장히 많은 혈관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심장 질환이 생겨버린다. 부정맥이라든가 심한 경우는 이제 심장마비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동맥이나 이런 거 이제 터지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위험한 건 심장으로 가는 것들, 뇌로 가는 것들,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특히 뇌 같은 경우 이 작은 혈관이 터지면은, 그치? 또는 막히면, 그렇잖아.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그래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마비 오는 거야. 고지혈증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방간. 아까 얘기했지만은, 잠깐 중간에 얘기했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됐다가 어떻게 돼? 자,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간에서 저장이 되면 지방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이제 주로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에탄올 같은 것들이 간에서 해독하잖아. 자,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해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되니까 이것이 지방 형태로 바뀌면서 쌓여요. 쌓이게 되면서 축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보통 이제 우리 비만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의 기능, 약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 같은 거 먹잖아. 그러면 그 약도 간에서 다 해독이 돼. 항생제도 일부 해독이 되긴 해요. 근데 항생제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약 같은 거 있지. 그래서 그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음주한 상태에서 타이레놀 먹으면 이 알코올하고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 간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 둘이 같이 작용해서 간에 해독 작용을 완전히 방해해버려. 그리고 간에 송상을 일으켜. 그래서 급성으로 간이 딱딱해진다. 이 타이레놀의 부작용이야. 그럼 따로 먹으면 괜찮아요? 술 따로 먹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러한 타이레놀도 하루에 우리가 최대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지. 왜냐면 그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간에 영양을 주고 무리가 되거든. 그러면 간에서 해독작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것도 다, 이러한 약물도 우리 몸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여러 형태로 이제 바뀌겠지. 그 중에서 이제 독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을 간에서 계속 해독하거든. 근데 그것이 독성 물질이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온몸에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요. 간이 딱딱해집니다.
그 이 지방이 간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혈액 속으로 떨어져 나와서 혈관에 심혈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런 것들. 그다음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자 칼슘 부족이 일어나면서 뼈가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뼈의 통증이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하는데, 자 이 비타민 D가 뼈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칼슘이라는 게 뼈를 채우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 마그네슘도 같이 관여해. 그래서 우리 그 칼슘 영양제 보면 어떻게 돼?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그 비타민 D랑 칼슘이 세 개가 같이 섞여 있어. 보통 영양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는데, 뭔가 부족하게 되니까 칼슘이 이제 부족하게 돼. 그래서 칼슘 대사와 관련된 게 비타민 D야. 그럼 이제 칼슘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칼슘을 충족해야 되잖아. 충당해야 되잖아. 그럼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는 거야.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는 거야. 골다공증이 그거야. 왜 골다공증이 걸리냐면 칼슘이 부족해. 뼈가 칼슘 아니에요? 칼슘으로 구성이 되지. 칼슘이.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낸단 말이야.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돼?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숑숑 뚫리는 것이 골다공증. 자, 비타민 D에서 자, 뼈가 변형이 되고 통증이 되면 이걸 이제 구루뼈.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안짱다리라든가 성장장애, 또 변형이 생겨서 기형이 되고 뼈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응? 안짱다리? 짝짝이? 아니, 짝짝이 아니라 다리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붙였을 때 붓거나 조금은 뜨잖아. 안짱다리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애기들 쭉쭉 해주죠. 쭉쭉쭉. 다리, 안짱다리, 오자다리 되지 말라고. 안짱도 오자다리야, 오자다리. 애기들 안짱다리 되지 말고, 우리 애기들 있잖아. 쭉쭉 해주잖아. 쭉쭉 해주는 게 바로 그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에서 이제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외우면서 연결된 문제들 체크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알지? 그럼 이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당연히 대표적으로 있잖아. 우리가 불규칙한 식습관 아니야. 그 식습관 개선해야겠지. 그치?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특히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당의 섭취를 좀 많이 줄여야 돼. 살찌는 거는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근육 만들고 살 빼려고 우리 식단할 때 단백질 섭취하잖아. 그치? 바로 그겁니다. 운동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 활동량을 늘려서 운동, 생활화 시켜야겠죠?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